저 식생수리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2월 6일 그 응용생태공학회 생태공학 강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충청북도 달천에 있는 그 식생대에서의 흐름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너머에는 이제 주 흐름이 있고, 이건 식생대 안에서의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요속이 매우 느리고 여기 와류가 많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식생대에서의 흐름과 그 다음에 지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식생수리 모델링의 필요성과 절차, 식생에 의한 흐름 및 지형 변화에 대한 사례, 그리고 실제 수치 모델링을 적용해서 하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생수리,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북 달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 경상남도 그 환강, 낙동강이 지리는 환강이 있습니다. 환강에 합천댐, 상류에는 합천댐이 있고 하류에 이제 율곡면이라고 있어요. 그 율곡면에 그 하중도가 있고 하중도에 식생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식생이 전체 하폭에 차지하는 그 면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접 촬영한 건데 식생들 사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식생에 의해서 사행이 크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도의 지형이 크게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큰 침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은 이 자체가 흐름뿐만 아니라 지형의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환강이고요. 이건 2023년 4월 달에 찍었던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것이 그 현재 5월 달에는 이와 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식생을 덜게 재근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하천의 식생 관리 현황이고요. 요 주수로에는 그 복렬사주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위에 식생 패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댐 하류 하천에서 홍수가 줄어들면서 유황이 단순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식생이 침입해서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리마가 형성이 됩니다. 수리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홍수가 왔을 때는 이 식생대 안에서 퇴적이 되고 흐름은 저수로에 집중이 되면서 이 단차가 커지게 되고요. 커지게 되면서 식생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회룡포에서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러한 그 지형 변화 과정을 모식도로 표현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식생이 그 2013년 기준에서 식생 점유율이 33.8%였으나 2010 그 후에 특히 이제 2009년에는 그 후에는 식생의 면적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및 댐 등으로 인해서 유황이 변화되고 유사 공급 조절이 되면서 사주가 확대되고 고정화되면서 식생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로서 통수 단면적이 부족하고 하천의 홍수위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거의 기준 흐름이고요. 이 흐름이 식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유사의 거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흐름은 또 이제 다시 그 식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사의 거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식생은 그 스스로 자체가 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내 식생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과 연구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처리 기준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천관리 시 단편적인 벌개 제거 및 정기 작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식생관리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생수리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식생수리의 어떤 모델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식생 수리학의 필요성인데요. 식생 수리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천의 식생과 흐름, 그 다음에 하상 변동, 지형 변화가를 어떻게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생 수리학의 필요성은 과거의 식생은 단순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만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하천 흐름과 하천 지형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공학적, 지형학적 어떤 주체로서 식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식생 수리학이 필요하게 되고요. 하천의 수림화로 인해서 지수적 안정성 위험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두개수의 불확실성 및 홍수의 예측이 한계인데요. 기존에는 식생을 고정된 그 조두를 하면 바닥이 거친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바닥이 거친 정도를 식생을 그냥 이렇게 그 조두개수 바닥이 거친 정도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식생의 어떤 물리적 거동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홍수의 예측에 큰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에 식생 특성을 반영한 환경 모델링을 주지모토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했었고요. 2007년에는 또 유럽에서 바프티스트 등은 그 식생의 높이와 밀도에 따라서 흐름에 대한 저항이 비선형적으로 변함을 입증하고 고정된 n값이 아닌 식생 특성을 반영한 항력 모델의 필요성을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식생을 단순한 조도계수가 아니라 항력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하둔의 유사이성 메커니즘 변화인데요. 식생은 단순히 흐름을 방해하지만 그러니까 유사이동 특성을 근본적으로 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장인 쉬미즈는 수치무용과 실내 실험을 통해서 식생이 있는 하천에서의 어떤 교사주 발달 과정을 재현하고 그러니까 식생 밀도가 사주의 이동 속도와 형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 변동 및 지형 변화인데 사주의 고착화 및 지형 변화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생은 유속을 감소시켜 유사를 퇴적시키고 퇴적층을 뿌리로 고정하여 하천의 역동성을 이제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국내 하천에서 진행 중인 그 사주의 거대화 및 식생의 고착화 현상을 예측하고 하천의 통수는 개선을 위한 관리 대책, 벌채 준선 등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후 변화 및 하천 환경의 변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희섭 박사님 등은 이제 화이트 리버에서 그린 리버로 변화됨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하천 환경에 맞는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식생과 흐름과 하천 지형 간의 어떤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식생 수리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생 수리 모델링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흐름과 식생의 어떤 작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치 모델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경험식으로는 그 물리적 현상의 어떤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조두개수의 어떤 물리적 한계 극복인데요. 매닝의 n값은 즉 하상, 그러니까 하천의 바닥 하상이 거친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조두개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매닝의 n값은 요것뿐만 아니라 하천의 하상이 거친 정도뿐만 아니라 바닥, 마찰, 식생의 항력, 그 다음에 하천의 굴곡, 사행 등 모든 저항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닝 n값은 이런 것들의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특성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식생의 어떤 물리적 거동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도라는 것은 바닥에 이렇게 거친 정도인데요. 이 식생대를 조두개수 n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거친 정도로 표현하고 또한 뭐 하천의 굴곡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을 n값으로 하게 되면
1차원 흐름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차원 하상 변동을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상 변동을 모의를 하게 되면 이 식생대가 움직이게 되는 걸로 모의가 되기 때문에 하상 변동을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직 모형의 역할인데 이제 2차원과 3차원 모형은 바닥의 마찰과 식생의 항력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식생대의 흐름을 바닥의 마찰과 식생에 의한 항력을 분리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심에 따라 어떤 저항력을 우리가 모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생 구간과 비식생 구간의 2차원, 3차원 유속 분포와 전단층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평 전단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주 흐름과 식생대 있고 이 식생대 흐름 사이에 굉장히 와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와류가 발생을 하면서 운동량이 식생대와 주 흐름 사이에 교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은 앞선 동영상을 이렇게 모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주 흐름과 식생대의 흐름의 유속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강한 소용돌이, 켈빈 헬몰츠 보텍스인데요. 강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 이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면서 식생대와 주흐름 사이에 운동량 교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심인데 수심에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는 식생대인데요. 보시다시피 잠긴 식생이 상하로 흔들림이 발생을 하고 표면에서는 이렇게 와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별로 잠긴 식생 같은 경우는 유속이 그 상류 하류에 변화가 발생을 해요. 즉 식생이 있는 곳의 유속 분포는 이와 같은 로그 분포를 따르지 않고 식생 높이 부근에서 유속이 급변하는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퇴적 및 세굴의 구조적 예측인데요. 식생대에서 퇴적인데 사주의 발달과 성장이 유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통수 단면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식생 패치 주변에서의 세굴인데 식생대, 그러니까 식생 패치입니다. 주변에서 고속류가 발생을 하고 북후세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무형은 식생으로 인한 유사의 이동 경로와 하상 변동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해서 그러니까 식생 관리, 즉 배역인 속과배기, 전체 배기 또는 심기와 같은 식생 관리가 하상 변동 및 하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편차할 수 있는 툴입니다. 또한 식생하천 관리 하천의 설계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인데요. 현 식생하천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하천계획 설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정교한 수치 모형이 툴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수리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생수리 모델링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흐름과 식생의 작용을 위한 수치 모델링의 절차인데요. 일단 식생은 거시적 조건 1차원 모형인데 1차원 모형에서는 단순한 마찰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1차원 거시적인 모형은 흐름은 우리가 모의는 할 수 있지만 그 하천의 어떤 그 하상 변동은 모의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폭의 변화 등 지형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시접근 2차원과 3차원 모형인데요. 이때는 식생의 마찰과 아까 바닥의 마찰과 식생의 항력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 항력이 포함된 2차원 및 3차원 모형 해석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흐름과 식생의 작용을 위한 수생 모델링의 절차로서 첫 번째 문제 정의 및 견해말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수치 모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리치 구간인지 아니면 간단한 어떤 패치 주변에서의 어떤 변화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화를 해야 되고요. 지배반정식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배반정식은 우리가 이제 2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항력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이제 수치무의를 적용을 위한 격자 생성 및 이선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류와 하류의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수치무의 및 보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 및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정의 및 개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구간으로 전체 하천 구간, 이 리치 구간인데요. 우리가 하천을 구분을 할 때 하폭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을 우리가 하나의 리치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섬진강의 침시습지 구간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구간을 전체로 볼 때 이게 하나의 리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폭에 대비해서 한 길이로 한 10배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지형을 이제 분석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패치 주변의 흐름 특성을 볼 텐데, 이게 패치라는 게 뭐냐면 요걸 패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에 요것도 이제 이게 하나하나 패치가 되어 있어요. 리치 구간 안에 이렇게 식생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식생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식생 패치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해석 대상을 이와 같이 리치로 할 건지 아니면 이와 같이 패치 구간에 대한 그 국부 흐름이나 어떤 세골, 지형 변화 등을 모의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의 정의 및 개념화에 있어서 식생을 침수 식생이냐 비침수 식생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것은 이게 식생이 침수 식생이고, 그 흐름에 잠겨서 식생 위로 전단층이 형성되는가, 또는 비침수 식생은 식생이 이와 같이 수면 밖으로 나와서 흐름을 양옆으로 가르고 있는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침수 식생 같은 경우는 연구로 수치모의나 여러 가지 식생대에서의 어떤 연구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보통 비침수 식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식생의 강성 여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식생이 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각과 같이 그 흐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지 않은 형태를 볼 건지, 아니면 그 흐름에 의해서 힘에 영향을 흐름에 의해서 힘이 발생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식생에 의해서 강성과 유연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항력 개수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으로 볼 때는 보통 우리가 교각으로 볼 때 CD 항력 개수는 1.0 정도, 1.0이나 1.2 정도 보고요. 유연성을 고려를 할 때는 우리가 CD 항력 개수를 0.5에서 뭐 그 이상 0.6, 0.7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매개 변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성의 여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배방정식 선정인데요. 지배방정식 선정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량 방정식인데, 운동량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항력항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 CD는 항력이고 여기 람다는 식생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식생의 밀도는 식생의 그 최적에 대한 투영 면적으로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을 식생의 밀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격자 생성 및 이산화인데요. 수평 격자 주로 이제 2차원 모형일 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리치 구간인데, 이 리치 구간에서 식생대와 주수로, 요게 이제 식생대고 이 부분이 이제 주수로인데요. 이 식생대와 주수로 사이 경계면에서는 강한 전당력이 발생을 하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격자를 좀 조밀하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균일하게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인데요. 경계조건은 상위에다가 유량을 공급하고 하위에 우리가 수위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수치무의 및 보정인데, 먼저 매개변수 보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관측된 자료값과 모델 결과를 비교를 하는데요. 거시적 보정은 전체적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도계수를 우리가 보정을 하게 됩니다. 조도계수를 보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시적인 보정인데요. 이 미시적인 보정일 경우는 식생구간 내부의 외부 유속차를 줄이기 위해서 항력 개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타임스텝, 이 수치무의 조건에서 수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타임스텝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FL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수치적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CFL 조건이라는 것은 격자와 타임스텝, 격자의 크기와 타임스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여섯 번째로 이제 결과 분석 및 해석인데요. 전체적인 하천 관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아래에 다음과 같은 값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종방향, 횡방향의 수위 분포. 그래서 종방향, 횡방향으로 편수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식생대와 식생이 없는 상태에서 종방향으로의 수위 분포 또는 횡방향으로의 수위 분포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유속 분포입니다.
이 유속분포 때 식생대 내부의 저유속 구간하고 외부의 고유속 구간에 유속이 어떻게 편차가 발생을 하는지,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수충부예요. 그 수충부에서 어느 부분이 수충부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유속분포가 어떤지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단 능력입니다. 이거 바닥 전단력을 분석해서 식생대 주변에서 침식과 쇄골 구간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또 하상 변동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하상고의 상승과 저하 구간을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지형 변화 분석을 또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이제 식생대 패치라든가 패치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에서 사주가 어떻게 반송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또는 정지가 되고 저수로의 어떤 변화 과정, 즉 저수로 안에서의 그 사행이 크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생의 지형 변화에 대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식생에 의해서 하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식생과 유사분 구분 어떻게 되는지, 하천 식생, 홍수도 식생하고 저수로의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생의 지형이 변화인데요. 과거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가 교호 사주라고 합니다. 교호 사주는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교대로 발달했다 해서 교호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트 반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복렬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개수가 많아요. 횡방향으로 개수가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개 이상이 되는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복렬사주 또는 망상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교호사주하고 복렬사주 요 차이를, 그러니까 요 발달되는 조건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폭 대 수심의 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폭이 좁으면 교호사주가 발달을 하고 하폭이 넓고 수심이 얕으면 복렬사주로 망상하천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사와 하폭대 수심에 비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보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다가 최근에 그 새로운 조건이 하나 변수가 나와 있는데, 그 변수가 식생입니다. 이 식생이 그 하천의 그 영역 구분, 그러니까 하천의 지형 변화의 형성에 하나의 변수로서 식생이 작용을 하고, 이 식생이 있을 때 과연 이 하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본의 사치나이 강인데, 그러니까 이런 망상하천이 식생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때는 이 두 가지 사주에서는 사주가 이동을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지만, 식생이 있을 때는 이 사주가 고착화되고 하천의 역동성이 감소가 되는데요. 이런 걸 규명하고자 2007년, 2005년에는 장인 시미즈가 실내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식생이 없는 상태에서의 복렬사주의 조건이고, 이곳은 식생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실제 알팔파입니다. 알팔파를 있는 상태에서 이 하천이 어떻게 되는지, 변해가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식생대에서 이 저수로가 이렇게 크게 사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 자체가 이 저수로 사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흐름뿐만 아니라 지형의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제 이 위보다도 식생의 밀도가 증가했을 텐데, 식생의 밀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크게 사행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제 수루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루가 훨씬 더 많은, 즉 그 하상의 기복도가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즉 기복도가 커진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정도, 쌓이는 데는 더 많이 쌓이고 패이는 데는 훨씬 더 깊게 패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표는 뭐냐면 식생의 밀도에 따라서 수심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폭의 변화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식생의 밀도가 증가하면 하폭의 변화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수로의 사행도는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하천으로 분할하기도 하고, 또한 식생의 밀도가 증가하면 식생의 수심 평가는 증가하고 하폭 변화율은 감소하고 저수로의 역동성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치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또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항력 계수하고 식생의 밀도를 고려해서 운동량 방정식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험 자료입니다. 관측 자료이고, 이것은 수치모 계산을 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요.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이 실험 결과에다 보시다시피 쌓이는 데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상이 저하되는 데는 계속해서 저하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저수리 변화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런 특성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폭의 변화율은 점점 감소를 하고 하폭의 수심은 하천의 그 수심은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기상관성 계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상관성 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닮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기 닮음을 어떻게 변해가느냐인데 식생이 밀도가 이거 보시면 식생의 밀도인데 식생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상관계수가 커져요. 자기상관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역동성이 감소되고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생대 하천에서는 식생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로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천의 지형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식생이 없을 경우에는 그 하천의 지형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식생이 유사의 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본 그런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식생대이고요. 식생대 안에 이때 유사는 혼합사를 썼습니다. 혼합사라는 것은 뭐냐면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식생대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는 모래 입자들이 식생대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식생대가 아닌 저수로에서는 굉장히 굵습니다. 굵은 모래들이 이렇게 분급이 돼요. 즉 서로 그 분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식생은 지형 변화뿐 아니라 유사의 분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것들인데 이 굵은 선은 하상구입니다. 하상구이고 이것은 이제 식생의 하상투 입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식생의 하상구가 깊으면 하상투 입경 굵어져요. 그 식생의 하상구가 이렇게 높아지면 하상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식생의 입도는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생이 없는 하천에서는 이런 게 규칙적이고요. 런2와 런3는 이 식생의 밀도가 바뀌게 됩니다. 식생의 밀도가 적을 때는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하상구가 상승하면 하상투 입경은 가늘어지고 하상투 입경이 하상구가 작아지면 하상투 입경은 굵어지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식생의 밀도가 많을 때인데 식생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패턴들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은 차폐기수라는 건데요. 식생의 밀도가 낮을 때는 차폐기수가 작아요. 차폐라는 게 뭐냐면 모래가 하천에서 유사가 공급이 되면 이 딱딱딱 그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굵은 그 모래 속에 작은 모래가 이렇게 포착이 돼서 되는 그런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차폐 개수가 식생의 밀도가 작을 때는 작습니다. 그 식생의 밀도가 크면 이 차폐 개수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식생의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하상투 입경은 좀 가늘어진다.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홍수터 식생과 저수로의 사용의 변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홍수터고 여기에 저수로인데 사용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요것을 우리가 재현을 하고자 요 하천을 재현을 하고자 우리가 실내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식생의 밀도가 요거보다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바라고 식생이 이제 점점 식생대에서 홍수터 식생에 의해서 사행이 이렇게 사주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외측으로 그 저수로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수충부가 형성이 되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가던 것이 이제 수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또 식생의 밀도에 따라서 요 저수로가 이동하는 게 특성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은 24분 요게 저수로입니다. 그 초록색은 420분 동안, 파란색은 540분 동안, 빨간색은 780분 동안인데 저수로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상류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나오고 하류에서 이 패턴이 나오고 사행도가 점점점 크게 됩니다. 즉 이 굴곡이 점점점 이게 커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유사 유출량인데요. 그 유사 유출량이라는 게 뭐냐면 요것은 이제 하루에서 유사 유출량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식생이 없을 때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사주가 흘러서 나오는 거고, 적게 나올 때는 이제 사주가 이동이 안 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한 침식에 의해서 유사 유출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거 빨간색은 런2고요. 파란색은 식생이 밀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런 식생이 밀도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때는 어떤 거냐면 순수하게 그 저수로 이동만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저수로에서의 변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행이 얼마나 굵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매개 변수이고요. 이것은 식생이 없었을 때, 이것은 식생이 밀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은 그 식생이 중간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침식량이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사행이 그 만곡도, 사행도입니다. 사행도가 어떻게 굵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게 이제 그 홍수대 사행이 이와 같이 한 것 중에서 굉장히 그 만곡부,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만곡인데, 얘가 그 홍수대 식생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사행이 이렇게 그 침식이 되고 저수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특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수로가 반대로 이게 흐름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동안에 흐름 방향으로 사행이 점점 발달해서 하류로 이동을 하고, 반대로 이쪽 사행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얘는 흐름 방향으로 상류로 이동을 하게 돼서 사행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식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수치무의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고요. 한번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형 변화이고요. 요것은 그 식생의 성장률입니다. 제가 하상구가 이렇게 높을 때는 식생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고, 하상구가 이게 파란색 수심이 깊은 데인데, 깊은 데에는 식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생이 성장을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은 하상구의 변화이고, 이것은 그 식생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그 식생이 자라지 않고요. 동시에 이게 그 다음에 요 화살표와 이게 빨간 부분에서는 식생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소멸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생이 소멸할 때는 상류에서 공급되는 유사가 많다든지 침식이 많이 된다든지 할 때 소멸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침식에 의해서 식생이 소멸하는 것만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하상구의 변화에 따라서 식생의 성장률에 나타낼 수 있도록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할 때도 우리가 학생에 대한 학력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하천에 이러한 그 2차원 수치무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천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섬진강을 대상으로 했고요. 섬진강의 침실습지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시생관리에 대한 법규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생관리를 하는 법규 체계는, 그러니까 물론 하천법에 하천구역 내 나무 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천 점용 허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의 그 식생관리 중에 나무 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 하천 점용 허가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식생의 식재, 벌채,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그 하천에서의 나무 심기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또 있는데, 이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식재 기준은 교목과 관목에 대한 기준만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무 관리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소하천 정비법이라든가 하천점용 서비 기준 이런 데에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 수목 관리인데 이제는 이제 나무 심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수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에서의 나무 심기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보통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교목과 과목에 대한 식재 기준을 또 명시를 하였고 자생하는 수목의 경우에 벌채구역과 자생 수목군락으로 구분해서 점검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2016년도에 교통부에서 제시된 게 있는데 이때는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 및 하천에서 나무 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기준에 준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안 및 필요성인데요. 보시다시피 식생에 대한 조사 분석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식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식생 관리, 하천 식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 적용 기준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 분석이라든가 벌채, 식재 영향을 예측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정결 수치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전공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공 관리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기준 작성이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섬진강 그 침식지 구간이고요. 거기는 지금 섬진강은 대상하천은 여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섬진강 유역입니다. 유역이고 이게 침실습지 있고 하안이 뭐 수달 보존 구역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침실습지 구간입니다. 이 침실습지 구간은 요게 이제 아까 리치 구간이라고 했고요. 요게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구간이고 요것은 이제 전체적인 드론으로 우리가 촬영을 한 거고요. 요것은 이제 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또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는 저술 구간하고 흐름이 없는 그 사주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섬진강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섬진강댐 직하류인데 직하류에서 하구까지 한 13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섬진강은 이렇게 하폭이 넓은 곳, 좁은 곳, 넓은 곳, 좁은 곳, 넓은 곳, 좁은 곳, 넓은 곳.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이 중류 정도 되고요. 여기 하폭이 넓은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하폭이 좁은 구간에 의해서 하폭이 넓은 구간은 이제 홍수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침수라든가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여기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하산 경사가 급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왜 이 구역에 하폭이 넓냐면 여기는 이제 그 지류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류가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대상은 여기다, 즉 침실습지 구간이다. 그리고 하도 특성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무예를 통한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적정 식생대 관리입니다. 기존의 식생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식생을 완전히 벌게 재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방치하고 있든지 그다가 또 벌게 재근 이런 게 아니라 하천 환경을 고려했고 치수적인 안정성을 가장 먼저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이제 하천 환경을 고려를 하는데 완전히 벌게 재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은 유지를 하고 어느 구간은 홍수에 위험한 구간은 벌채를 하고 또는 준설도 필요한 곳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태계의 그 건전성도 유지를 하고 경관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현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차 수치무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의 식생을 벌게 재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여기가 식생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과 수위 이런 걸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식생을 관리하지 않고 이걸 한 몇 년 놔뒀다 현 상태에서 그러면 식생의 밀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식생대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였을 때의 수위를 분석을 해서 미래에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홍수의 위험이 좀 있겠구나 내지는 현재 상태에서 홍수의 좀 위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상태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수치적으로 치수적 안정성의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흐름에 대한 시수적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 통수가 잘 되고 홍수에 대한 흐름을 잘 흐르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식생을 일부 구간을 제거를 해서 하한의 보호 및 유속 안정화, 그 다음에 홍수 수위 감소 등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하천 지형의 사주나 망곡 등을 고려한 선택적 식생 제거를 통해서 생태계의 유지 및 경관을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통해서 이런 것을 최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선택적 식생 제거, 선택적 그 식생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 상태를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적정 식생대를 결정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차원 수치무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 흐름의 저항을 모의할 때는 수목의 유연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항력을 또 적용을 하고요. 초분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도개수를 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 상태에서의 평가를 할 때는 전체 벌채냐 현 상태냐, 형태 상태의 식생을 방치했을 때는 식생 밀도가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가운데가 현 상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식생이 완전히 제거됐을 경우, 이것은 현 상태에서 식생의 밀도가 증가할 경우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요 두 구간을 상류구하고 하류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요 람다라는 것은 식생의 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생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는 식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방향 수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현 상태, 빨간색은 그 방치를 했을 경우에 수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요 구간이 이게 식생대가 형성된 구간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류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요게 이제 하류가 요 식생대 구간이 요거, 그 다음에 요것이 요 구간대를 얘기합니다. 식생대가 있는 구간부터는 수위가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 상승하고, 특히 이 구간에서는 하폭이 좁아가지고 지형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수위가 갑자기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식생에 의한 영향과 하폭이 좁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수위가 더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정량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더 조밀하게 보려고 수위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식생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생이 없었을 때보다도 얼마나 현 상태는 수위가 이 구역에서는 한 60cm 정도 더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생 밀도가 증가해서 거의 1m 정도 수위가 더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치 모의를 할 때는 뭐냐면 드론으로 홍수 흔적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 흔적은 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식생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홍수 시에 유속이 흘러간 좌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흐름이 주로 우리가 이런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주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식생대의 우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생을 보고 우리가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을 했고, 특히 이 구간, 요 기간은 실제로 이제 수층부가 형성이 돼서 하한이 침식이 됐어요. 그래서 침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흐름의 벡터는 항상 일정하게 이쪽으로 우한과 좌한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흔수 흔적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보신 그 자료를 가지고 상류 구간, 즉 요 구간에 대한 홍수 흔적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고달류가 있는데, 고달류 구간에서의 홍수 흔적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한 침식이 흐름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 하한 침식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류는 이게 우한으로 이 저수를 따라서 흐름이 집중되는 것을 실제로 이 식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홍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실제 수치 모의를 했을 때 이런 패턴이 잘 나오는지를 우리가 수치 모의의 어떤 적용성을 검토할 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 식생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구간은 상류의 흐름이 우한으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층부가 실제로 형성이 됐고 되면서 침식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식생을 제거할 때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곳이 어디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상류 구간, 이 좌안 쪽의 저수로 부분을 식생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 흐름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제거를 하고 하중도 하류 구간의 일부 구간을 제거를 하면 이 흐름이 이쪽에 집중이 되는 수층부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또 뭐냐면 더 밑에 있는 하류 부분의 하중도 구간도 제거를 하면 흐름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하상 변동이 발생을 해서 하류에 영향을 주게 돼요. 특히 이 하류는 하폭이 굉장히 좁은 구간입니다.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유사가 상류에서 유사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하류의 치수성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식생대 관리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고요. 수위와 유속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 범위는 얼마로 정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식생 차폐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식생 차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폭에 대해서 식생대가 얼마나 면적이 작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식생 차폐율이고 여기 식생 차폐율이 작으면 통수능 지수는 커지게 되죠. 잘 흘러가게 되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폐율 식생대 하폭의 비를 고려를 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그 비율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식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인데 이것이 이제 이게 차폐율인데 통수능 지수가 차폐율이 굉장히 작죠. 작다는 것은 통수능 지수가 크다는 거고, 이것은 현재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의 식생의 차폐율이 32%라고 하면 한 12%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차폐율을 해도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시나리오 2까지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고요. 했는데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이라는 것은 이 상류 구간의 요 구간만 일부, 요게 일부 구간, 그 다음에 이 사중부의 일부 구간만 제거를 했을 때 수위가 좀 낮아져요.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 하류 구간도 더 잘라내게 됩니다. 그것이 시나리오 2인데, 잘라냈을 경우에 물론 효과는 더 좋긴 한데 크게 개선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위가 한 0.4m 정도 수위가 저하돼요. 그래서 크게는 0.35에서 0.4m 정도 수위가 저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식생을 일부 제거만 해도 상류 구간에서는 35cm 정도 수위가 저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류까지인데, 이 식생 제거 범위가 넓어서 통수능 개선 효과는 있지만 하류의 어떤 만곡부에서의 퇴적이라든가 서식지어 변화에 좀 영향을 많이 주어서 시나리오 2보다는 시나리오 1, 즉 이 저수로 부분과 하중도 일부 구간만 제거하는 것이 홍수 수위는 35cm 저하는 효과가 있고, 하류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어떤 서식지 변화도 크지 않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시나리오 1이에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수위 분석도 해보고 유속 분석도 해보는데, 이게 이제 현 상태보다는 시나리오 1더 수위가 점점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각 구간별로 수위 개선 효과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유속입니다. 유속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래서 파란색하고 이게 녹색, 연두색하고 이게 이제 분홍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거를 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상류 A 구간에서 원래는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만 제거를 하면 이 유속 분포가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일부, 이게 교량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B 구간을 가운데 있는 걸 하면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안에서 좌안에 치우쳐 있던 유속이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속의 방향도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C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 흐름이, 이것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흐름이 좌안에 치우치는 건 치우치고, 나머지는 이제 가운데로 유속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제거된 겁니다. 제거되고 제거되면, 요것은 이제 제거를 했을 경우는 가운데 흐름이 집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D지점은. 근데 이 D지점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거를 안 하는 편이 좀 나은데 그 부분이 이제 하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얘를 단면 조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면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식생만 제거를 해갖고는 어떤 효과를 기대 효과가 좀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구간 준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기준에 있는 식생에 의해서 하중도가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르고 보니까 하상구 상승이 높아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효과가 더 많을 거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을 3분의 1 정도 우리가 단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구간을 준설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가 이것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평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3분의 1 단면으로 나누고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이제 준설을 해야 하상 변동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경관도 유지할 수 있고 하루의 부담을 주지도 않고 현 상태의 통수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단면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단순하게 식생만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점입니다. 해당 지점에서는 10cm 정도인데 단면 조정까지 하면 15cm가 수위가 저감이 돼요. 단면 조정할 경우 수위가 저감이 되고 최대 수위 차를 상류 구간에서는 20cm 이상 수위 저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즉 우리가 얻은 결론은 식생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그 제거 구간에 대한 일부를 단면 조정을 하게 되면 홍수위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식생하천을 관리하는 툴로 이런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식생하천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수치 모형은 굉장히 좋은 툴로 식생하천을 관리하는데 좋은 툴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때 수치 모의를 할 때는 우리가 흐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흐름에 대한 바닥에 대한 마찰과 그 다음에 식생에 대한 항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정교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 식생 및 유격화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인데요. 근데 기준에는 관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하도 식생 관리 방법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하천의 지형 변동과 식생 변화를 고려한 수림화의 관리 목적과 기준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최신 기술을 반영한 하도 식생 관리 기준 및 지침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실무자가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지속적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단순한 식생을 분류한 후 조사 방법을 탈피해서 하천 관리에 적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식생의 종류뿐만 아니라 밀도, 직경, 수고, 수광고, 수령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식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교목률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유사 하도변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고, 하천 식생 실무 교육이 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실용화가 필요하다. 즉 하천 관리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천 관리청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식생 수리학과 식생 하도 수치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